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처음 오신 분들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페스카로 전략기획팀 황이슬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OEM과 티어에 미치는 영향은 웨비나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고민이 해소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160명이 넘는 분들이 사전 신청을 해주신 것을 보고 자동차 관리 개정안이 업계에서 핫한 주제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실제로 페스카로에도 자간법 관련 문의사항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오늘 그중에서 업계 실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에는 사전 등록 시 문의 주신 질문들을 선정하여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스카로는 차량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친 국제 규제 대응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자관법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페스카로가 어떻게 규제 대응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 역량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보안 규제 대응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OEM과 티어가 유엔 규제 인증을 조기 획득하는 데 기여하며 2023년도에 세계 4대 자동차 사이버 보안 인증 컨설팅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페스카로는 사이버 보안 전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10개 차종의 모든 제어기의 보안 취약점을 분석했으며 150여 종의 제어기의 보안 솔루션을 양산 적용했습니다. OEM과 티어 대상으로 올인원 솔루션을 제공하며 사이버 보안 레퍼런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DV랑 차세대 제어기 사업을 적극 확장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한 보안 게이트웨이 제어기는 출시 2년 만에 100만 대 규모를 수준했고요. 완성자 제작사의 1차사 등록도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보안 규제 인증과 전장 시스템에 대한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오늘 자간법에 대한 유용한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를 함께해 주신 페스카로의 전문가 패널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두 분은 자동차공학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경북 IT 융합산업기술원 등 사이버보안 강의 영상을 초청받고 있으신데요. 먼저 페스카로 웨비나의 상지 구성서 상무님입니다. 구성서 상무님은 글로벌 제어기 제작사 휴맥스 등에서 자동차 제어기 및 보안 솔루션을 포함한 인베디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20년 이상 하셨습니다. 페스카로의 대표적인 실무형 리더인 구성서 상무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으로 페스카로 그랜드 슬램을 주연 계신 최강무 팀장님입니다. 최강무 팀장님은 CSNS, 펀즈, ISO 26262 등 자동차 관련 인증 컨설팅을 20년 이상 하셨습니다. 팀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전문가 패널과 함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고민 해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이 궁금해요? 라는 질문인데요. 사이버 보안 인증 전문가 최강무 팀장님께 첫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자동차 관리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이란 자동차의 등록부터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 결함 시정 등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를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규입니다. 이러한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안이 지난 23년 2월 13일부로 공포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의 배경은 기존 자동차가 내연기관 및 기계 부품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보안이 필요해진 관련 조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사이버 공격 및 위협으로부터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니 여러분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인증 주체는 자동차 제작사이지만 협력사도 관련 요구사항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세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의 발효 시기는 신차는 25년 8월부터 그리고 기존 모든 양산차는 27년 8월부터 시행됩니다. 네,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의 쟁점이 사이버 보안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점 잘 인지했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이 어떠한지도 궁금합니다.
네,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의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주요 조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 판매사는 CSMS 인증을 보유한 경우에만 국내에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CSMS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가 금지됩니다. 여기에서 CSMS란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어로서 법규에서는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란 어휘로 사용됩니다. 법규에서 CSMS 정의는 자동차를 사이버 공격 및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사이버 공격 및 위협이란 범죄자인 해커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CSM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조직의 보안을 위한 관리적인 체계가 필요하고 사업장 및 생산 시설에 대한 물리적인 보호 조치 또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제작사는 안전한 자동차 제작을 위한 사이버 보안 공급망 관리를 책임져야 하며 제작사는 이로 인해서 협력사에게 CSMS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협력사는 자동차 제작사의 사이버 보안 관리 및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요구를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안전 기준 관련된 기능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시는 경우에는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업데이트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사전에 통지한 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음을 법에서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반 사항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협력사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안전 기준 등에 대한 영향도 분석한 결과를 자동차 제작사에 사전에 전달을 하셔야 하며 그러면 자동차 제작사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당 법규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검토할 것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인 CSMS는 인증이 있어야 국내 차량 판매가 가능하고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국토부에 업데이트 정보를 공유하되 별도의 인증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이버 보안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핵심 내용은 다음 질문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럼 UNR 156이 자관법과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및 CSMS 인증 가이드라인은 UNR 155 및 156을 기준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을 감안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인증은 시스템 인증과 자동차 인증으로 이원화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 인증은 CSMS 인증과 SUMS 인증이 해당하는데 국내에서는 SUMS 인증은 제외하고 CSMS 인증만을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 판매사에 요구합니다. 두 번째 자동차 인증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형식에 대해 시행되는 인증으로서 인증 방식은 VTA 인증 또는 자기 인증에 해당합니다. 국내법에서는 자기 인증이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자동차 관리법에서 자동차 인증과 시스템 인증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의 CSMS 인증은 국내에 판매될 자동차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제작사에게 요구되는 CSMS, 즉 제작사의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시스템 인증입니다. 즉 기존의 ISO 9001이나 IATF 12949와 같은 규제 표준에 대한 시스템 인증과는 달리 유엔 규정 및 국내 법규에서 요구되는 CSMS에 대한 시스템 인증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 시스템 인증이 없으면 관련 자동차 인증이 진행될 수도 없습니다. 네, 그 자동차 관리법에서 자동차 인증과 시스템 인증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시스템 인증인 CSMS 인증이 선행되어야만 자동차 인증이 진행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화면의 표도 간략하게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인증기관은 국내법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유럽법은 UNEC 회원국에서 지정된 승인기관이 됩니다. CSMS 시스템 인증은 국내법, 유럽법 모두 사전 인증을 요구하고 있고 SUMS 시스템 인증은
유럽법에서만 사전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스템 인증이 없으면은 국내법에서는 자동차 판매가 불가하고 유럽법에서도 VTA 인증이 불가하므로 마찬가지로 자동차 판매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작사의 CSMS 또는 SUMS 인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요구됩니다. 시스템의 인증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최대 3년입니다. 그리고 인증을 획득한 후에 매년마다 사후 심사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규를 위반하면은 해당 시스템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 시 페널티는 유럽법에서는 해당 인증이 취소될 경우 취소될 수 있고 국내법에서는 위반 사항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인증 방법은 유럽법에서는 UNEC 회원국에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VTA 인증을 사전에 획득하여야만 하고 국내법에서는 자기 인증으로 판매가 가능하지만 판매된 자동차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판매 중지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하나의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됩니다. 다음 질문도 이어지는데요. UL 인증이 있으면 대체가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정말 궁금합니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의 CSMS 인증은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심사되어 발급된 인증서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UN 레귤레이션 155번 CSMS 인증을 획득한 제작사 또는 판매사는 국토교통부 주관의 CSMS 인증 획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 자동차 관리법 및 그 시행령이 UN 레귤레이션 155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OEM이나 티어 입장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대동소이하기에 자관법에 맞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엔R 155 CSMS 인증이 있어도 국토교통부 인증서만 인정이 되니까 국내법에 맞게 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페스카로는 사이버 보안 인증 컨설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여 관련 항목 이해도가 풍부하니까요. 자관법 내용이 필요하시면 페스카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관법의 사이버 보안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내용이 궁금해요라는 질문입니다.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에서 CSMS에 해당하는 각 조항에 대해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0조의 3조항에서는 CSMS 인증이 없으면 자동차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없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0조의 9, 10, 11, 12조항은 CSMS에 대한 법규들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0조의 9조항에서는 자동차 자기 인증을 하려는 자동차 제작자 등은, 여기서 자동차 제작자라는 것은 자동차 제작사 또는 수입 판매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작자 등은 CSMS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을 명기하고 있고, 제30조의 10조항에서는 CSMS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료에 국토교통부 제출 요구가 있을 때 자동차 제작자 등이 대응하여야 함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0조의 11조항에서는 자동차 CSMS 인증 취소의 기준을 명기하고 있고 제30조의 12조항에서는 사이버 공격 및 위협과 관련된 사고가 실제 필드에서 발생한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할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81조 벌칙조항에서는 CSMS의 인증 없이 인증 적용 자동차를 국내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그러면 이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련 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4조의 5조항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6개 준수 사항들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안전운행 관련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 점을 명기하고 있고, 그리고 업데이트에 대한 성능 시험 대행자 사전 확인이 요구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앞선 제1항의 6개 업데이트 준수 사항 중에서 중요한 1호부터 3호만 말씀드리면 1호는 업데이트 후에도 자동차의 모든 기능은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고
2호에서는 업데이트 후에도 자동차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논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호에서는 업데이트가 시행되는 환경 또는 과정이 안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4조의 6조항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성능시험 대행자가 제작사의 업데이트 내용, 방법, 관리 실태에 적정성에 대한 조사가 가능함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능시험 대행자란 국토교통부에서 모든 인증 심사를 직접 할 수 없기에 대행자로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안전연구원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조 제2항에서는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칙 관련해서 제81조항에서는 제34조의 5, 제1항에서 앞서 설명드린 업데이트 준수 사항의 중요한 1호, 2호, 3호에 해당되는 경우, 1호, 2호, 3호에 대해서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4조 과태료 조항에서는 업데이트 관련 자료 제출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제34조의 5의 제1항의 업데이트 준수 사항 중에서 좀 덜 중요하다고 하는 4호부터 6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네, 요구사항이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트리 주도로 시행령과 안전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페스카로도 인증 준비나 사이버 보안 테스트 관련하여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이 업데이트되면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OEM과 TO로 그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유행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OEM 관점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EM은 ISO SA21434를 충족하는 CSMS 프로세스를 우선 구축하셔야 되고, 해당 CSMS 체계가 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생산 단계, 그리고 필드에서의 정비 진단 단계에도 이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셔야 됩니다. 특히 타라와 그리고 사이버 보안 시험 및 유효성 확인 절차를 갖추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사이버 보안 모니터링 절차와 그리고 사이버 보안 사고 대응 절차, 그리고 해당 사고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및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OEM 관점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사에 대한 사이버 보안 공급망 관리를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TO가 준비해야 하는 사항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티업 측의 준비 사항도 OEM과 비슷합니다. 우선 OEM의 CSMS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CIA를 포함하는 사이버 보안 분산 개발 절차를 우선 갖추셔야 됩니다. 해당 업무는 주로 영업부서와 설계부서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ISO SA21434 기준의 CSMS를 구축하셔야 하고 사이버 보안 관리 및 필드에서 발생한 사이버 보안 사고를 대응하기 위한 전용 부서 또는 전담팀을 꾸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OEM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타라 수행 절차 및 필요한 자원들을 미리 확보하셔야 하고 타라 결과 요구되는 보안 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보안 기술을 제품에 적용하는 것과 그리고 해당 제품에 대한 보안 시험을 위한 절차 및 자원을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티어에서 납품되는 제약에 적용되는 보안 기술을 확보하고 그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보안 시험 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발표자인 사이버 보안 구루이신 구성서 상무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유엔 인증을 이미 취득한 OEM 및 티어의 경우에는 자관법 및 CSMS 인증 기준을 기반으로 기존의 CSMS를 검토하시고 보완하시는 내재화 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제출 사출물은 국문본이어야 하기 때문에
산출물에 대한 분문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회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했던 분들에게 좋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소프트웨어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이번 질문이 자관법 대치 제역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을까요에 대한 질문이에요. 질문은 페스카로의 대표 그룹이신 고승서 선생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한마디로 답변을 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그 사이버 보안 기술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형성과 소프트웨어 개발 방안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앞선 질문을 통해서 설명드렸듯이 자금법에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제2조 정의 사의사를 보면 자동차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란 자동차 사이버 공격 및 위협으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 체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UN 레귤레이션 155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UNR을 참고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서도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UN 레귤레이션 155에 5.1.1에 인증을 위해 차량 제작사가 차량에 전개해야 하는 필요한 조치들이 있는데 먼저 A에서는 차량 제작사뿐만 아니라 협력사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설명되어 있고 또 B에 보면 차량의 보안 대책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C에는 그 차량의 디자인 자체에 사이버 보안 조치가 적절히 구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D에서는 차량의 사이버 보안 공격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는 D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보안 공격을 감지하고 또 로그 데이터 처리도 필요하다는 해당 공격을 분석할 수 있는 포렌식 능력을 가진 로그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기재 내용을 혹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풀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결국 차량을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이벤트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요. 이는 제어기 단위로 적용해야 하는 보안 기능 요구 사항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큐어 부트, 시큐어 스토리지, 시큐어 디버그, 런타임 유닛 프로텍션, 메모리 프로텍션, HSM, OS 하드니, 제어기 일반 보안 요구사항, 보안 코딩, 오픈소스 취약점 관리 등의 그런 제어기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요구사항들입니다. 차량과 외부 그리고 차량 내 제어기들 간의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시큐어 액세스, 시큐어 언락, 또 세브시, TLS, IPsec, 맥색, 파이월 등 차량을 외부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그런 요구사항들도 있습니다. 또한 CAN-IDS, 또 이더넷 IDS, 통합 보안 로그, 그리고 OEM 운영 관점에서 수립하는 VSO, Vehicle Security Operation Center는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이벤트를 탐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러한 방법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요구사항은 대부분 소프트웨어로 실현되고 게다가 요구사항은 계속 진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형상과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요약하겠습니다. 자간법은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 조치가 준비되어 사이버 보안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해야 합니다. OEM과 티어는 대응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관리,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어떤 소프트웨어 방법론이 좋을까요? 사실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사이버 보안 관점뿐만 아니라 이미 자동차 소프트웨어 중요도가 높아지기 시작한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었고 다양한 접근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토사, 오토모티브 그레이드 리눅스, 또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큐넥스와 같이
표준 단체나 전문 기업들 그뿐만 아니라 OEM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고, 또 그를 위한 핵심 키워드인 표준화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개발 편의성, 재사용성 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특히 오토사가 그 활동을 주도하고 있고 가장 많이 채용되어 있고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오토사는 2003년에 주요한 차량 제작사와 제어기 제작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이며 오토모티브 오픈 시스템 아키텍처, 우리말로는 개방형 자동차 표준 소프트웨어 구조라고 하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이버 보안은 현재와 미래에 지속적으로 요구되는데 이러한 표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채택해서 자동차 사이버 보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이 또 궁금해집니다. 역시 오토사에 대한 질문인데요. 오토사는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상무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추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결국 법제화되기까지 된 그 근본 배경에는 자동차의 연결성이 증가되고 자동차가 전자화되면서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자동차 이제 이미 현대 자동차에는 케이스라고 하는 커넥티비티, 오토노머스, 쉐어링, 일렉트리피케이션화 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SDV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성능 전장 제어기의 증가, 또 E&E 아키텍처의 변화, 커넥티드화, 전동화, 소프트웨어 고도화 등의 변화는 자동차 제조사뿐만 아니라 제어기 제조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다 보니까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결함의 절반 이상이 또 소프트웨어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구조를 포함한 제어기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고 엄격하면서도 효과적인 검증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전 예방을 강화해야 하고 또 양산 이후에도 지속적이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품질 활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차량이나 제어기 개발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법규나 국제 표준도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동시에 그 요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언급드렸던 사이버 보안 관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관리와 관련된 법규인 UN 레귤레이션 155, 156, 그리고 자가안법,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링 표준인 ISO SA 21434, 기능 안정과 소티프, 에이스파이스까지 우리가 모두 숙지해야 하고 또 차량이나 제어기 개발 시 고려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자동차의 필수가 되어지고 있는 OTA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앞의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다양하면서도 복잡한 소프트웨어 요구와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만든 것이 바로 오토사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개발 및 관리가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변화를 대응하기 어려웠던 소프트웨어 구조에서 표준화를 통해 개발의 편의성, 재사용성, 모듈화를 달성함으로써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적화하고 또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이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론이 바로 오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토사에 대한 설명이 명확해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편의성이나 재사용성, 모듈화 등을 위해서 권장하시는 거죠? 네.
사실 지금까지 오토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면 필수는 아닙니다. 사용은 제어기의 특성, 그 제어기의 라이프 사이클, 차량에서의 역할과 비중, 또 제조사의 상황이 모두 다르고, 특히 오토사 적용에는 어느 정도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제어기의 특성과 각종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오토사 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페스카로는 사이버 보안뿐만 아니라 오토사와 관련된 전문 역량까지 확보한 그런 기업입니다. 저희가 개발 양산하고 있는 제어기들의 오토사가 적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어기 제조사들과 오토사 관련 개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페스카로는 오토사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하니까 관련 고민이 생기실 경우 연락 주시면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오토사와 이어지는데요. 그럼 오토사를 직접 만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상무님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1차원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제조사나 제어기 제조사는 보통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토사는 오토모티브 오픈 시스템 아키텍처 개방형 자동차 표준 소프트웨어 구조라고 하는 그러한 자동차 소프트웨어 표준입니다. 그리고 오토사는 또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개방형 자동차 표준 소프트웨어 구조를 달성하기 위한 표준을 정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요구사항들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다면 오토사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각종 비용이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각 업체가 잘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그에 맞는 롤을 찾아 활동함으로써 오토사를 활용한 제어기, 더 나아가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럼 혹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제어기에 사용되는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등을 만들어내는 반도체 업체는 본인들의 칩에서 오토사가 잘 돌 수 있도록 하는 MCAR, 마이크로 컨트롤러 앱스트랙션 레이어를 만들고, 또 오토사 표준에 따라 동작할 수 있는 BSW, 베이직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과 RT,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등을 만들고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각종 툴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토사 솔루션 제공 업체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토사 패키지를 활용하여 제어기에 맞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다른 말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최종 인티그레이션까지의 수행은 보통 제어기 개발사가 합니다. 해서 제어기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OEM의 요구사항, 그리고 제품에 맞게 선택된 그 MCU가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효과적인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최적화된 비용을 고려하여 오토사 솔루션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퍼스커버는 주요한 오토사 솔루션 업체들과 긴밀한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솔루션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으실 경우에도 연락 주시면 최적의 솔루션을 고르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토사 적용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의를 주셨는데요. 상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토사 적용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것은 우선 고객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떤 MCU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며 또 비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부 개발 역량, 일정, 숙련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제어기가 있어야 합니다. OEM은 차량을 만들기 위해 목적에 맞는 제어기의 요구사항을 만들어서 협력사에 제공하게 됩니다. 협력사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받고 분석을 통해 해당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떤 식으로 제어기를 구현해야 하는지 다양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방향성 결정을 위해 예전에는 제어기 기능만 사실 검토하면 되었으나 요즘 들어서는 사이버 보안, 기능 안전, OTA 등 부가적이지만 이제는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요소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MCU를 선택하게 되고 또한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결정하게 됩니다.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제어기 기능의 복잡도, 재활용성, 사업의 확장성, 또 MCU 지원 여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네, 요즘 추세는 플랫폼 소프트웨어로 오토사를 많이 선택하는 편이죠? 네, 맞습니다. OEM이 오토사를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제품의 경쟁력 확보 및 재활용성, 그리고 확정성 등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토사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 만들 수 없으므로 적절한 솔루션 선택이 필요한데, 이때는 우선 MCU에 해당 업체의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는지, 또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기능적으로 만족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좋은지, 비용은 합리적인지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통 오토사는 많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오토사를 사용할지에 대하여 확정하신 후에도 오토사 BSW 내에서 우리 제품에 필요한 서비스와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선택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오토사를 구매하게 되면 보통 컨피그레이션 툴과 BSW 그리고 RTE는 오토사 솔루션 프로바이더에게 전달을 받게 되고 엠칼의 경우에는 MCU 공급사에게 직접 받는 경우도 있고 오토사 패키지에 포함되어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모님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오토사 그리고 제어기 개발 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기술적인 논리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웨비나를 통해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9개의 질문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혹시 아쉬우신가요? 웨비나 사전 등록할 때 약 100여 개의 문창을 남겨주셨는데요. 앞에서 다른 내용들 외에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4개를 지금 라이브 Q&A에서 다루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는 동안 전문가 패널에게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소프트웨어만 제공하는 티어 1 입장에서 변화되는 점과 티어 2, 티어 3에 미칠 영향도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최강문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동차 제작사와 협력사 간 분산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통 CI를 통해 사이버 보안 업무가 분해되어서 전개됩니다. 예를 들면 해당 사이버 보안 업무에는 타라 결과 요구되는 보안 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보안 기술 적용, 그리고 양산 제어기에 대한 보안 시험, 그리고 필드에서 해킹 사고 발생 시 대응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각 업무에 대한 라식, 즉 아레나를 자동차 제작사와 협력사 간 협의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티어 1과 티어 2 간, 티어 2와 티어 3 간에도 사이버 보안 관련하여 분산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CIA를 협약하시고 협약된 기준에 따라 티어 1, 2, 3 간의 사이버 보안 업무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가장 유념하셔야 하는 점은 납품된 제어기 부품에 대한 취약점으로 인해서 해킹 사고가 필드에서 발생하면 보안 패치 개발을 포함하는 사이버 보안 지원을 티어에서 수행하실 것을 법적으로 요구받습니다. 그러므로 보안 부품의 계약 과정에서 처음에 설명드린 CIA를 포함하여 사이버 보안 지원 종료 기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 팀장님 깔끔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실질적인 사이버 보안 및 에이스파이스에 미칠 영향이 궁금해요. 이 질문도 최강문 팀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에이스파이스 팸 3.1 기준으로 에이스파이스 포 사이버 시큐리티를 위한 프로세스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에이스파이스 팸 4.0이 퍼블리싱을 앞두고 있고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 프로세스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에이스파이스 팸 4.0이 배포되고 그리고 VDA 스코프에는 이 해당 사이버 시큐리티 프로세스가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차후 OEM은 티어 측에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 요구 사항을 에이스파이스 요구로 전개하게 될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반도체 공급업체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커버하는 국제 표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고성전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국제 표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앞에서도 언급드린 바 있는 ISO SA 21434가 자관법 개정안을 커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관법과 관련된 시행령과 안전 기준이 추가로 만들어져 시행될 예정인데요. 유럽에서도 그랬듯이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쪽이거나 평가를 수행하는 쪽 모두 공통 기준으로 국제 표준인 ISO SA 21434가 사용될 것입니다. 반도체 공급업체가 준비해야 하는 것의 경우 이미 많이들 준비하고 계신 듯한데, MCU의 반도체 내에 HSM과 하드웨어 크립토 엑셀러레이터를 보다 경건하게 설계하셔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보안 모듈이 잘 만들어지고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인증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활동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인 니스트 등에서 인증해주는 휩스 140-2나 3 인증을 받음으로써 서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반도체 제조사들로서 사이버 보안을 조직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음을 소명하기 위한 ISO SA 21434 인증을 받는 업체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오토사 관점에서는 해당 MCU에서 보다 다양한 솔루션 공급 업체에 오토사가 잘 볼 수 있도록 엠칼 및 베이스 소프트웨어 인티그레이션을 준비해 두시는 것도 필요할 듯합니다. 성문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전 질문입니다. 특수 차량 및 미완성 차량을 구매해 제작, 판매하는 소규모 제작자도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준수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고성석 상무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농기계나 중장비 또는 폐쇄된 공간에서 운영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본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완성 차량을 구매해서 제작, 판매하는 소규모 제작자의 경우에는 자관법 개정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자기 인증을 할 수 없는 규모의 그러한 소규모 제작자의 경우 상세 시행령에 예외 조항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까지 저희가 접수한 내용을 기반으로 보면 소규모 제작자도 CSMS를 준비하셔야 안전하다고 의견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엔에서는 유엔 레귤레이션 155의 CSMS 적용 대상 범위에 25km를 초과하는 그런 속도의 오토바이, 스쿠터 및 전기 자전거 등 이륜차를 포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2024년 6월 채택을 위해 추진 중이며, 만일 이 일정대로 채택이 된다면 대략 2026년경에는 이륜차에 대해서도 CSMS 인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추세를 보아 사이버 보안 관련된 법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네, 상무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할 것 같고요. 한두 개 정도만 다뤄보겠습니다. 질문이 34조의 5가 오프라인, 온라인 업데이트 모두 포함하는지 문의 주셨는데요. 친구분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34조의 5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조항은 예를 들면 OBD2를 통한 펌웨어 리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셀러망을 통한 OTA 업데이트 모두에 적용됩니다. 즉, 문의하신 그대로 답을 드리면 오프라인, 온라인 업데이트 모두에 적용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량 OTA에는 SOTA와 FOTA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보안 기준이나 요구 사항 등이 다르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구성 사무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와 펌웨어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펌웨어도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런 분류는 사실 크게 하는 OTA 관점에서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얘기를 드린다면, 펌웨어 OTA를 하는 경우나 그럼 소타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OTA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의 보안 체계가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는 조금 더 상위 레벨,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FOTA인 그 펌웨어는 조금 더 로우 레벨, 직접 하드웨어를 컨트롤하거나 하는 드라이버 레벨 또는 OS 이런 부분들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저희 시간 관계상 모두 다루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웨비나를 마칠 시간입니다. 자동차 사이버 보안 인증 컨설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페스카로가 공유드린 실무 노하우 어떠셨나요? 웨비나를 통해 자방법 개정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웨비나 소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은 분들이 지난 웨비나에 대한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유익한 의견을 주신 세 분을 선정해 신세계 상품권 5만 원권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느 부분이 도움이 되었고 어느 부분이 아쉬웠는지 솔직한 소감을 작성해 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웨비나는 SDV를 위한 차세대 제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하여 5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어에 관련해서 간략하게만 내용을 공유드렸지만 5월에는 오토사, 자동화, 검증 등 기술적인 내용도 함께 다룰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방법 교육과 자동차 제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고 블랙 소프트웨어 솔루션 전문 기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